안녕하세요. 저는 장모님의 한을 풀어드린 사위입니다. 요즘 장모님에게 자주 연락이 오는데 어른에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너무 귀엽네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사람입니다. 토끼 같은 딸 하나 키우고 있고요. 아내와 맞벌이 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아내는 큰딸인데 장모님이 20대 초반에 아내를 출산해서 지금 50대 초반이십니다. 장인어른은 60대 초반이시고 건물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아내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어요. 장인어른은 이틀에 한 번 꼴로 회사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생신, 모임 등을 할 때 장인어른의 근무일을 체크하고 만나요. 사실 얼마 안 된 일인데 장모님과 일이 있었네요. 세상에 장모와 사위가 그런 사이가 되었다니 하고 놀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장모님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는 멋진 캐리어 우먼이에요. 전공을 살려 열심히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가끔 야근을 하기도 하는데 근처에 사시는 장모님이 우리 딸을 매일 돌봐주신답니다. 장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지 막막하네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주말에 잠을 많이 자요. 아이가 어려서 밖에 나갈 일이 많은데 아내가 햇볕 알러지가 있어서 해가 넘어갈 때쯤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을 볼 시간도 아까워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죠. 대형마트도 가깝게 있는데 잘 안 가고 배송비가 나오지 않도록 일정 금액 이상을 사서 새벽 배송을 받는 편이에요. 냉동식품도 대량으로 사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한 대뿐이라 냉동실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엄마 치킨 너겟, 돈가스, 만두가 할인 중이라 많이 사놨는데 좀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응, 엄마가 그런 거 엄청 잘 먹지. 엄마 주면 맛마신 먹을 테니 갖고 와 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아내가 음식을 많이 시키고 잘해 먹지 않아서 냉동고가 가득 차 있는 게 불만이기도 해요. 저는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 냉장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야근도 거의 없고 집에서 가까운 편이니 제가 더 일찍 오니까요.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장모님이 아이를 픽업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돌봐주시니 아내가 야근하는 날에 제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장모님 드릴 식재료를 챙겨서 장모님께 갖다 드립니다. 어떤 날은 장모님이 저녁 식사를 챙겨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아이를 차에 태우고 장모님 댁에 모셔다 드립니다. 차로 5분 정도 거리인데 장모님은 운동 삼아 걸어가겠다고 하시지만 오후에 손녀 봐주시고 지쳐 있을 텐데 어떻게 걸어가시라고 하나요? 장모님과 거의 매일 보니 정도 들었고 말도 편하게 합니다. 장모님은 바로 집에 가시는 날도 있고 시골에서 농산물이 왔는데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다면서 집에 올라와서 갖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딸과 장모님 댁에 가서 조금 놀다 옵니다. 가끔 장모님이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하시거나 고장난 것을 고쳐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흔쾌히 장모님을 도와드려요. 장인어른은 장모님보다 10살이 더 많은데 50대 중반에 은퇴하시고 경비 일을 나가세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니 장인어른께 뭘 부탁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저도 이해하고 다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팬트리 눈에 달린 피스가 빠졌다고 해서 새로 달고 있는데 우리 사위 너무 착하네. 자네도 쉬고 싶을 텐데 군말 없이 달아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개모임 하는데 자랑해야겠다 하고 용돈도 주셨어요. 이까지 피스 하나 박는데 무슨 용돈을 주시냐고 안 받는다고 하다가 어른이 주는 돈은 꼭 받는 거야 라고 하셔서 감사하게 받은 적도 있어요. 하루는 컴퓨터로 카드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갔다면서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 딸을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제가 공대를 나와서 컴퓨터랑 친하거든요. 윈도우를 다시 깔고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테트리스 게임도 깔았고요. 장모님은 오전에 컴퓨터로 게임을 하는 게 유일한 낙인분이세요. 친구분들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던데 장모님은 커피 마시면서 컴퓨터로 게임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마자 게임도 알려드린다고 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식탁에 있는 비타민 한 통을 제게 주셨어요. 비타민 B군인데 이게 피로 회복에 좋다면서 잘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이런 건 장인어른이 먼저 드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버님은 이미 10통도 더 먹었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먹어 하고 비타민을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돌을 막 지난 터라 걸음마에 재미를 붙였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서 하루 자고 온다고 했고 저는 주말에 아이를 맡기고 친구를 만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친한 장모님이라고 하지만 매일 아이를 봐주시는데 주말에는 쉬셔야 하잖아요. 장모님이 전에 자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 애 보는 거 힘들면 언제든 말해. 한 번은 자유시간을 줄게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금요일에 워크숍을 갖고 장인어른도 금요일 밤에 출근하셔서 토요일 오전에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가서 잔 다음에 오전에 친구를 잠깐 만나고 올 계획이었어요. 친구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기저귀 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저는 장모님께 장모님, 저 토요일 오전에 친구가 집 앞으로 온다는데 잠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려고요 라고 했더니 당연하지 편하게 만나고 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하고 웃었고 장모님은 진짜 들어줄 건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딸아이를 급히 재우러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맥주를 가지고 나오시더군요. 요즘 유행하는 장모 사위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같이 봤어요. 장모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친한 것 같아요 하고 웃으니 장모님은 사실 나는 더 친해지고 싶어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지는 건데요? 하고 물으니 사실 아버님은 잘 안 돼. 그래서 힘들어라고 하시는 거 있죠. 장모님은 신혼 때 빼고는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살가운 사위랑 내일 만나니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도 선물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장모님을 살짝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일 욕심이 많아 남처럼 지낸 지 오래됐다고 하니 우린 환상의 짝꿍이야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장모님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꿀이 뚝뚝 흐르는 걸 느껴요. 장인어른에게서는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다면서 사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장모가 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구를 잘 만나고 왔고 요즘 장모님에게 연락이 자주 옵니다. 혹여 제가 지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몸에 좋다는 음식도 잘 해주십니다. 그런 장모님이 왜 그렇게 귀여운지 모르겠네요. 딸이 못해주는 걸 엄마로서 책임져 준다는 말씀도 참 웃기고요. 사실 나이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귀엽고 활기차게 느껴지네요. 장모님은 딸이 부러운 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선을 지켜주시니 그 부분에서는 염려할 게 없고요. 당분간 매력있는 장모님과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저를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평소 사연을 재밌게 듣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평소 잘 알던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가 특히나 잘 맞았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액티비티를 즐겼어요. 아내와는 여름에는 수영과 서핑보드,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주로 즐기며 등산이나 조깅 등의 데일리 운동도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는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를 가졌어요. 지금도 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몸매가 대단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곧잘 몸매가 부각이 되는 옷을 입곤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며 남자며 다들 제 아내를 힐끔힐끔 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도 운동이 취미라 근육이나 체력에는 자신 있었어요. 육체적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라 저에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게 고역이었어요. 아내와는 결혼 후에도 늘 함께 운동을 다니다가 직장 선배의 추천으로 산악회를 가입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아내와 산악회 활동을 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었죠.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도 드디어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아내가 몰래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녀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보, 이제 당신도 아빠가 됐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몸이 힘드니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웃다가 울다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도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내 곁에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내 곁에서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 아내를 돌보자 아내도 고맙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미칠 것 같더군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항상 집에서 아내를 돌보자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 집에 있는 게 고역인 제게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두통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타이레놀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이 가까운 곳에 있어 바로 아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정말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는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시댁에서도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애 낳을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며 너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겠다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지만 회사 생활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결국 아내는 주말에는 시댁에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자기에게도 좋을 것 같다면서 솔직히 여보도 나 돌보느냐 힘들지 않았냐며 주말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에는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일요일에는 시댁에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후 아내가 없이 주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아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좀 허전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몸도 좀 풀고 바람도 쐴 겸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한잔했어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또 오랜만에 산악회에 나갔어요.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더군요. 그 여자분은 야외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새하얀 피부에 여리여리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행을 시작하자 다들 하나둘씩 무리를 지어 이동을 하는데 저와 그 여자분만 일행이 없어 자연스레 산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을 오르는데 그녀는 산악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산 초반부터 힘들어 하길래 옆에서 부축해주며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오르다 보니 저희만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녀는 많이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꼭 정상 등반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무리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저희는 중간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나 함께 하산했지요. 그렇게 뒤풀이도 함께 하고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산악회에 나가자 그녀가 반갑다는 듯이 제게 인사를 건네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매주 산행을 함께하며 우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에서 저를 보고는 저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토요일에 시간이 되면 산악 장비를 사고 싶은데 자기는 봐도 잘 모르니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에 만나던 그녀를 토요일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그녀를 본 순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입고 있던 그녀를 보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데 그녀의 하얀 피부가 더 부각되어 그렇게 청순 가련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쁘더군요. 제가 살짝 벙져 있자 뭘 그렇게 서 있냐며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 이끌더군요. 사실 산행하면서 도와주느냐 항상 손을 잡았지만 이때는 좀 묘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손에 이끌려 매장에 들어가 신발이며 스틱이며 가방 등등 물건을 꽤 샀어요. 장비가 꽤 많아 혼자 들고 가긴 무거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건을 같이 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레 그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넓더라고요. 그녀는 오늘 고마웠다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치맥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웃으며 스킨십을 하는데 저도 안 한 지 오래돼서 금방 몸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대담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열렬히 제 목에 팔을 감싸고 달려들더군요. 그대로 그녀를 들쳐업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그녀를 안았어요. 체력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이라 미친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주 토요일 밤마다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산악회를 다녀왔습니다. 등반 후에는 저는 아내를 데리러 시댁에 갔어요.
아내에게 살짝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만큼 아내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산악회에서 그녀를 만난 후에는 쌓이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개운했어요. 한 번은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일부러 일행들과 뒤처져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키스를 하다가 그녀가 뒤를 돌아 나무를 잡고 엎드리더니 저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그녀를 뒤에서 안았어요. 야외에서 하니까 정말 스릴 넘치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다가도 평소보다 더 흥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짜릿하게 그녀와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임박해 오면서 산악회에 소홀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돌보느냐 정신이 없어요. 그치만 산악회에서 만난 그녀가 종종 생각이 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녀가 아직도 산악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좀 더 크면 산악회를 다시 나가 그녀를 만나고 싶긴 하네요. 아직도 산악회를 나오는지 잘 지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제 아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빨리 커서 아내와 단둘이 주말마다 산행이든 뭐든 다니고 싶어요. 함께 했던 모든 액티비티들이 그립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어떤 운동보다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긴 해요. 늘 피곤하네요.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요즘 따라 그녀가 자꾸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는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 술자리를 나왔다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제가 열렬히 구애한 끝에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여자다 싶었어요. 제 이상형이 박보영이거든요. 근데 정말 박보영처럼 작고 아담한 체구에 쌍꺼풀이었음에도 큰 눈, 하얀 피부, 동글동글한 코, 그냥 모든 게 다 이뻤습니다. 여자친구랑은 4살 차이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라 직장인인 제가 나이도 많고 어려웠었나 봐요.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저는 제 여자친구의 일상에 조금 다가갔고 마침내 제 여자친구도 저를 좋아하게 되면서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상형을 사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완벽한 제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될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큰 다툼 없이 예쁘게 잘 사귀고 있었어요. 여친은 대학을 졸업 후 곧 취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에 적응이 어려웠는지 곧 그만두고 최근에 좀 더 좋고 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힘들지만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는 대학을 다닐 때보다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만 일으킬 뿐 서로에게 질리거나 권태기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새로 입사한 회사 때문에 여친의 친언니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여친의 언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그 직업에 걸맞게 늘씬하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둘이 친자매라지만 정말로 느낌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여친이 토끼 같은 느낌이라면 여친의 언니는 요염한 고양이 같았어요. 여친이 지금 여친의 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제가 사는 곳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바람에 차로도 1시간이나 걸려요. 저는 항상 데이트 후에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사한 후로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후에 여친을 따로 데려다 줄 필요 없이 서로에게 편하게 여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려곤 했습니다. 여친의 언니가 종종 집에 있어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셋이서 잘 놀곤 했어요. 여친의 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마침 동갑이기도 했고요. 어느새 우리는 친구처럼 곧 잘 놀고는 했어요.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저와 제 여친은 여느 때처럼 업무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여친이 사진을 한 장 보내더라고요. 점심엔 뭘 먹었는지, 오늘은 뭘 입었는지 자주 사진을 찍어 보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봤는데 세상에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겠어요? 코피가 쏟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친은 언니 유니폼을 입어봤다면서 잘 어울리냐고 묻길래 장난하냐고, 이렇게 이쁜 걸 왜 이제서야 보여주냐고 당장 입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제가 너무 좋아하자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언니가 늦게 오는데 그럼 오늘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있는 로망 아니에요? 점심부터 흥분이 돼서 이리고 나발이고 그냥 여친에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웬걸 거래처에서 주문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야근 아닌 야근을 해야 했어요. 여친에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하니 자기도 조금 늦을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여친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주차를 한 뒤 여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군요. 씻느냐 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니 여친이 불을 끈 채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잠이 들었나 싶어서 가까이 가니 웬걸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절 기다리느냐 살짝 잠든 건지 자는 척 하는 건지 엎드려 있어서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여친을 보자마자 전 터질 것만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친의 위로 올라타 그녀를 안아버렸어요. 여친도 좋은지 좀 더 몸을 제게 바짝 기대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여친을 안으면서 키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키스한 후 자세를 바꾸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 밑에 있던 건 여친이 아니라 여친의 언니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멈추자 여친의 언니는 그런 저를 밀치고 올라타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리려 하자 제 두 손을 잡으며 조금만 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아찔해서 저도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여친이 없는 동안 여친의 언니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일을 끝낸 후에 여친의 언니는 오랜만에 해서 좋았다며 근데 이제 곧 동생이 올 테니 넌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어요.
전 심란한 마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친은 야근에 없었던 회식까지 겹쳐 이제서야 끝났다고, 미안하다고, 많이 기다렸냐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친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피곤해서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다고 걱정 말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죄책감에 도저히 여친의 전화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은 그냥 문자만 하며 여친을 피해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러니 당연히 여친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무작정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친이 결국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근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어요. 여친은 자기에게 실증이 난 거냐며 울며기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친의 언니와 있었던 일은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여친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여친을 만나 화해의 키스를 하고 여친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친이 잠시 들어와서 언니랑 인사도 하는 겸 쉬고 가라고 했지만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만나는 것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다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제 여친이 여친의 언니와 제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라도 하는 날에는 전 여친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는 여친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피곤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친을 데려다 주는데 마침 여친의 언니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마주쳐 버렸어요. 퇴근길인지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그날이 생각나서 아찔했습니다. 여친의 언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 반응이 재밌는지 운전석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여친을 내려주고 여친과 여친의 언니가 집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여친의 언니의 뒤태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친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건지 전 미칠 것만 같은데 자꾸 여친의 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여친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욕심인가요? 어떻게 해야 여친과도 여친의 언니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건가요? 7월 중순의 한여름, 퇴근하자마자 나는 곧장 에어컨 리모컨을 눌렀다. 그런데 웬일인가 에어컨이 켜지긴 했는데 찬바람은커녕 미적지근한 공기만 흘러나온다. 더운 공기 속에서 몇 번이나 버튼을 눌렀지만 소용없었다. 오후 7시가 넘어 제조사 고객센터는 이미 업무 종료 상태였다. 에어컨 없는 여름이라니 상상도 하기 싫다. 본가로 갈까 고민했지만 잔소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러다 문득 길 건너 조그마한 사무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보람 설비,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순간 저기라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본가에는 정말이지 가기가 싫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뻔했다. 본가에만 가면 어김없이 쏟아질 잔소리 폭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생겼느냐?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 두 마디가 어찌나 집요하게 반복되는지 본가에만 가면 내 삶의 목적이 결혼 하나로 축소되는 기분이었다. 특히 아버지는
내가 30대 중반이 된 이후로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연애와 결혼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푹푹 쉬곤 했다. 내 나이에 애 둘은 낳고 살았어야지. 그렇게 혼자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을 텐데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거기다 엄마까지 가세하면 상황은 더 난감해졌다. 엄마는 늘 옆에서 부채질하듯 말을 덧붙였다. 아빠, 말이 맞아. 이러다 나중에 늦으면 진짜 누가 데려가겠어? 내가 이상형만 고집해서 그런 거야. 눈 좀 낮추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본가에 가는 건 에어컨 없는 여름밤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었다. 어디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간판에 적힌 보람설비라는 글자가 갑자기 구세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 스포츠형 머리보다 살짝 긴 스타일. 비록 눈에 띄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푸근하고 믿음직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다. 저기요, 아저씨. 맞은편 원룸에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런데 혹시 지금 수리 가능할까요? 아저씨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대답했다. 방금 퇴근하려던 참인데 예쁜 아가씨가 부탁하는데 안 봐줄 수 있나요? 집에 가서 상태 한번 봅시다. 그의 말에 별다른 뜻은 없겠지만 예쁜 아가씨라는 단어가 어쩐지 낯설게 들렸다. 그저 흔히 쓰는 표현일 뿐인데도 순간 가벼운 긴장감이 스쳤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직설적이었다. 나는 괜히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잠깐 시선을 피했다. 아, 네. 그럼 이쪽으로 와주세요.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태도 때문인지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만 같았다. 내가 앞장서고 아저씨는 내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사내라니 뭔가 어색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뒤에 느껴지는 그의 발소리가 왜 그렇게 또렷하게 들리는지 괜히 신경이 쓰였다. 아저씨,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는 실외기와 에어컨을 점검하며 말했다. 실외기 콘덴서가 나갔네요. 다행히 사무실에 맞는 부품이 있어서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교체 작업까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말했다. 아저씨, 늦은 시간에 고생하셔서. 그런데 제가 마트에 가서 시원한 거라도 사올게요. 그래요. 근데 옥상에서 작업해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잠깐 망설였지만 수리를 위해서라는데 어쩔 수 없었다.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는 오렌지 주스를 사러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저씨는 옥상에서 작업 중인지 집 안에는 없었다. 나는 땀으로 번진 화장을 고칠 겸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화장실 문턱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아, 발목에서 뻗치는 통증의 비명이 절로 나왔고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주저앉았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속으로 한탄하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수리 끝났는데요. 에어컨 한번 틀어보세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고통에 짓눌린 목소리로 외쳤다. 아저씨,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가 소리를 듣고 달려오더니 화장실 문 앞에 멈춰서며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발목이 너무 아파요. 나는 발목을 감싸 쥔 채 고통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발을 헛디뎌서 삔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아가씨 많이 아프겠네. 어쩜 좋노. 그의 목소리가 뜻밖의 부드러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자리부터 옮겨야겠네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어머나. 나를 들어 올릴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깜짝 놀라며 탄성이 나왔다. 저 무거울 텐데요.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문제없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나를 가볍게 안고 거실로 옮겼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와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나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어쩌면
이런 친절함에 기대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를 울적함이 밀려왔다. 나이 들어 혼자 살아가는 게 서럽기도 하고 발목까지 다쳐서 아프니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던 찰나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아저씨가 내 발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말했다. 아저씨, 아파요. 흑흑흑. 내가 힘없이 울먹이자 아저씨는 내 발목을 만지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아저씨는 밖으로 나가더니 찜질용 얼음과 압박붕대를 사들고 돌아왔다. 내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했는지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내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도 웃긴 상황인데 그가 내 발목을 붙잡고 얼음찜질을 해주는 모습은 더 웃기고도 이상한 상황이었다. 아가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응급조치를 해줘야 해요. 그렇게 20분 정도 얼음찜질을 해준 뒤 붕대로 정성스럽게 내 발목을 감아주었다. 아저씨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의외로 자상했다. 순간 이런 아저씨라면 남편감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며 긴장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아저씨, 오늘 정말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아니, 괜찮아요. 이제 푹 쉬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저씨는 나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며 발걸음을 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혼자 있기 불안하고 떨리는 기분이었다. 아저씨,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저 혼자 있으면 좀 무서워요. 아저씨는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시만 더 있다 가죠. 오래 살다 보니 여자가 날 다 붙잡네. 하하, 아저씨, 그럼 나이는? 내가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45살이에요.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 질문을 던졌다. 아니요. 노총각이에요. 하하, 아저씨는 웃으며 답했다. 저도 올해 40인데 미혼이에요. 그 말에 아저씨는 잠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느낀 어색함은 다시 한번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그럼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밥만? 이 정도면 술까지 사야 되는 거 아시죠? 아저씨가 농담을 섞어 말했다. 네, 술도 사드릴게요. 간만에 이쁜 아가씨랑 데이트도 하고 공짜 술도 얻어먹겠네. 그날 이후 아저씨와 나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함께 보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쌓여갔다. 아저씨는 내가 힘들 때마다 다정하게 내 곁을 지켜주었고 나는 그런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을 맞이한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8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2살 연하였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이거 사달라, 그거 사달라며 요구를 계속하셨고 저는 그 모든 요구를 묵묵히 들어드렸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일은 하지 않고 병원에 자주 다니며 몸에 좋다는 보약도 챙겨드리며 용돈도 매달 드리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모자는 점점 저를 호구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막상 이야기할 때쯤 남자친구는 결혼을 망설였고 그때서야 쓰레기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이후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소개팅도 많이 나갔고 결혼정보 업체에 등록한 뒤 선도 보고 연애도 했지만 결국 3번의 연애를 끝내고 나니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다니고 볼링 동호회에도 가입해 2군데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이 문제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기엔 점점 더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그 후 3년 전까지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결국 결혼에 대한 꿈은 포기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개인 사업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빠서 외출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질문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이 왜 아직 결혼 안 했냐? 며 자꾸 물어보는 게 고통이었죠. 어느 날은 엄마에게
혹시 딸 한번 갔다 왔냐? 라는 말을 듣고 그 이야기가 몇 날, 며칠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나는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본가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살 많은 동네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죠. 벌써 만나온 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키도 작고 얼굴도 말하기 힘든 외모를 가졌지만 그의 성격과 매너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힘든 일인 노가다였지만 그의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점점 그에게 끌리게 되었죠. 제가 처음에는 외모보다는 마음에 이끌려서 만남을 시작했고 그 사람도 제가 외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점차 우리 사이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갔습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고 일상 속에서도 그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제안해서 그 남자에게 생활비를 조금 받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저도 그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고 학력도 고졸이라 부모님께서는 실망하실 게 뻔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민을 품고 살다 보니 때때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리고 그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기대가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과 신뢰가 깊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용기가 필요하다.